저는 9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니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자식도 돈도 건강도 오래 곁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돈만 넉넉히 모아두면 노후가 안전할 줄 알았고요. 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평생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더군요. 평생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요. 아무리 챙겨도 건강은 세월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 겨울 어느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반찬은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90년을 돌아보니 결국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자식도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삶을 지탱해주는 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7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켜냈을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가장 마음 아픈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은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이었어요. 젊을 때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늙어 힘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내 옆을 지켜주겠지. 그런데 막상 90이 넘어서 보니 그 믿음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자식 4명을 키워내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명절에도 집에 혼자 계세요. 아들, 딸들이 각자 사느라 바빠서 명절 날조차 얼굴을 못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늘 말씀하세요. 젊을 땐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쁘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또한 똑같았거든요. 저도 젊을 땐 자식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곁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은요, 봄에 피었다가 가을이면 훌쩍 떠나가는 철새와 같아요. 철새가 제 계절을 살듯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 몫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내 곁에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기대예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 외로움, 허무함을 느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건 자식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들이 해외로 나가 살게 되자 하루하루 울며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더 망가뜨렸어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들은 그 소식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떠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아, 자식에게 목을 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구나. 자식은 내 삶의 일부였을 뿐이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물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찾아오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기댈수록 내 마음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자식이 옆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는 결국 무너져 내릴 허상일 뿐이에요.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고 제 삶을 먼저 세우겠어요. 자식은 내 품을 떠나도 괜찮아요. 대신 나는 스스로의 일상, 스스로의 의미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찾아왔을 때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나무에 새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나무는 새가 떠났다고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떠나도 내 뿌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식은 언젠가 떠나요.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90이 넘어 살아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바로 돈이라는 건 절대로 끝까지 내 손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새벽마다 짐을 나르고 남들이 놀 때도 이 악물고 푼푼히 모아뒀어요. 그 돈 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실제로 늙고 보니 그 돈이라는 게 생각처럼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십 년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우르르 빠져나가요. 저 역시 의료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실감한 적이 있어요.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까지 겹치니 그 큰 돈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움켜쥐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모래였구나 싶었어요. 돈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가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도 꼭 붙잡으려 애쓸수록 자꾸만 흩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집 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해서 퇴직금 꽤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다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몇 년 병원에 오가니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 숫자와 그제야 밀려드는 허무감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결국 흩어져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니 기본은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목매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나가거든요. 의료비, 자식 결혼비, 예상치 못한 사고, 집 수리, 심지어 내가 늙어 돌봐줄 사람에게 드는 간병비용까지. 돈은 결국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도구로만 바라봐요. 도구란 건 내가 쓸 때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붙잡아두는 순간부터 짐이 돼요. 가만히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안심하는 건 진짜 안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숫자에 더 불안해지고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돈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활력을 얻고 친구와 밥을 나누는데 돈을 쓰면 그게 곧 나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돈 자체는 흩어져도 그 돈으로 쌓은 경험과 관계는 내 곁에 남아요. 실제로 저는 젊을 때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경험을 쌓는 데 썼어요. 그 기억들이 남아서 지금도 외롭지 않게 해줘요. 반면 돈만 움켜쥐고 쓰지 않고 아껴뒀던 부분은 결국 의료비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해요. 돈은 결국 흩어져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모아둔 돈은 결국 내 손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잘 쓰고 누군가와 나누며 관계를 지탱한 돈은 흩어져도 의미가 남아요. 90이 넘어 살다 보니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잃을 걸 알면서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허망해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해요. 돈은 내 삶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도구일 뿐, 내 영혼을 붙잡아둘 구명줄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아마 제 노후는 더 여유로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돈이 흩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남길지를 고민하세요. 그래야만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건강이더라고요. 돈도 자식도 결국은 떠나지만 건강만큼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평생 든든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매일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걸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진 건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건 챙겨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관리했는데도 결국은 어느 날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늘 운동하던 최 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이면 빠짐없이 파워워킹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분은 늘 나는 건강하니 천수를 누릴 거다라고 장담했는데 뇌출혈은 그의 운동 습관을 가려주지 않았어요. 그 일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건강이라는 게 내 의지로만 붙잡히는 게 아니구나. 의학 자료를 보니 65세 이후 노인에게는 질환이 한두 가지 이상 생길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해요. 그만큼 건강은 아무리 챙긴다고 해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몸은 오래된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도 세월이 지나면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금이 가는 걸 보고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늘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히 튼튼하니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동안의 자만이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계단을 못 오르내리고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건강도 결국은 떠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떠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건강을 붙잡으려 집착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보약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잡으려 할 때는 불안하지만 관리하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와요. 90이 넘어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평생 운동했는데도 쓰러진 이웃, 평생 건강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제 경험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제 말을 꼭 새겨두시길 바라요. 건강은 완벽히 붙잡을 수 없어요. 다만 떠나는 걸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살아내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제가 90이 넘어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건 세상 모든 게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는 건 단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어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흩어졌고 건강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의외로 작은 데서 나왔어요. 바로 사람들과의 작은 인사, 그리고 그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어지는 관계, 그 속에서 지켜온 제 태도였죠. 제게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맞은 겨울.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자식들도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늘 마주치던 아주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제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날씨가 추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누군가 나를 아직도 알아보고 내 존재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또 한 번은 시장에서 늘 보던 채소 장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매번 지나가다 마주치면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합니다. 저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며 웃어주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마치 당신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곳에 필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소소한 인사와 웃음이 제 삶을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곁에 이어져 있는 작은 관계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내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떠난 후 세상에 원망만 하며 살아요.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마음이 더 메말라가요. 반면 어떤 이는 자식이 떠난 자리를 인정하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눈인사라도 하며 작은 관계를 이어가요. 그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갈라놓아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더 신경 쓸 거예요. 매일 밥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시장이나 동네에서라도 대화를 나눌 거예요.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관계가 진짜 오래가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세상에 불평만 늘어놓고 사람을 경계하는 태도로는 작은 관계도 금세 끊어져요. 그러나 열린 태도로 나는 아직도 필요하다. 나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아주 작은 만남도 삶의 지탱이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어요. 걷다 보면 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사이가 어느새 오늘은 조금 춥네요 라는 인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어제는 어디 안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으로 이어져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 감각이야말로 남편도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나간 후에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에요.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시장에서 나누는 웃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 작은 끈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든든히 붙잡아줄 마지막 힘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본 게 있어요. 바로 체면 때문에 평생을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늘 한숨만 쉬던 제 친구 영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자는 어디를 가도 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썼어요.
동창 모임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미용실을 들락거리고 몸이 아파도 비싼 구두를 신고 가고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은데도 허세처럼 고급 옷을 빌려 입고 갔어요. 다들 보기엔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였죠. 결국 체면을 지킨 대가로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병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어요. 체면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구나.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주름을 없애보겠다고 비싼 화장품을 덧바르고 염색으로 흰머리를 감추려 하고 심지어는 다리에 힘이 없어도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인다는 걸 본인들은 잘 몰라요. 마치 금이 간 벽에 페인트만 덧칠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잠시 깨끗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은 더 깊게 드러나고 벽은 결국 무너지게 돼요. 저도 한때는 체면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집안을 번쩍이듯 치우고 반찬도 한 상 가득 차려야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무리한다는 걱정만 남기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체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렇다면 품격은 뭘까요? 품격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와요. 흰머리가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단정히 빗어넘기면 돼요. 주름이 늘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며 당당히 드러내면 돼요. 값비싼 옷을 싸입지 않아도 깔끔하게 다린 셔츠 한 벌이면 충분히 멋스러워요. 오히려 억지로 젊음을 따라가려 애쓰는 모습보다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품격 있게 사는 태도가 훨씬 더 존중받아요. 제가 아는 동네 할머니 중에는 늘 같은 가디건을 입으셨는데 단정히 다려입고 작은 브로치를 달아내시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사람들은 참 멋있다. 저런 게 진짜 품격이군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체면은 잠깐의 눈속임에 불과하지만 품격은 세월이 갈수록 빛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 70대로 돌아간다면 체면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모임에서 내가 초라해 보일까 걱정하기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멋을 지키며 편안하게 앉아 있겠어요. 누군가가 흰머리를 보며 나이 드셨네라고 해도 오히려 그만큼 살아왔으니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태도를 선택할 거예요. 품격 있는 삶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데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타인 앞에서 솔직할 때 비로소 드러나요. 끌려다니면 결국 지치고 불행해져요. 하지만 품격을 지키면 늙어가는 모습조차 아름답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체면에 매달리지 말고 품격을 붙잡으시라고요. 억지로 젊음을 포장하려 애쓰지 말고 세월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존경받는 길이고 노후를 품격 있게 살아내는 비밀이에요. 제가 90평생을 살아보니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바로 관계예요. 젊을 때는 사람들 만나며 어울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노년에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 제 곁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어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본인 하소연으로 끝났어요.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들어줬는데 나중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왜 다른 사람의 불평을 떠안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용기 내어 거리를 뒀어요. 대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따뜻하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사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돈이나 건강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죠.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까운 관계의 질이었어요. 좋은 관계는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해요. 저 역시 경험으로 알아요. 젊었을 땐 그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연락처에 100명이 있어도 정작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반대로 연락처에 5명만 있어도 내가 힘들 때 달려와주고 내가 기쁜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연락처는 가득한데 그중에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뒤로 제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명절에 한번 안부만 묻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기만 한 사람들은 과감히 내려놨어요. 대신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소소한 반찬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겼어요. 그러니 외로움이 훨씬 줄어들었고 하루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집에서 치워내듯이 마음에도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야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여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이 관계의 재편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질, 어세가 아니라 진심,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만나고 나서 남는 여운이 중요한 거죠. 노후는 길지만 우리 곁에 오래 남아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미리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드세요. 그것이 건강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돈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나이 들어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후회라는 녀석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이웃 중에 순자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평생 남편에게 마음 한번 제대로 못 전했다고 늘 한숨을 쉬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미련이 더 깊어져서 밤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책망하셨죠. 그러다 보니 밥맛도 잃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지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제가 옆에서 보며 느낀 게 있어요. 후회라는 건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병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아요. 마치 흘러간 강물처럼 뒤돌아봐도 다시는 손에 담을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강가에 주저앉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한참을 보내는 걸 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않아요. 결국 젖은 신발만 무겁게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삶이 달라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 것, 밥상 위에 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걸 적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연구에서도 나와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상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잡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와 마음을 정리해줘요. 제가 직접 해보니 그래요. 예전에는 밤마다 지난날을 곱씹다가 눈물만 흘렸는데 지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라고 다짐하면 훨씬 편안해져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목표 하나만 세워보자. 그게 산책 10분이라도 좋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라도 괜찮아요. 목표를 이루면 작지만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무르는 건 오늘을 비워두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꽉 차 있으면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건 마음을 젊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강가에서 일어나 앞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90이 넘어서 보니 노후의 삶을 가장 살게 만드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제가 아는 철수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어요. 젊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도 치고 후배들도 줄줄 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고 전화 한 통 뜸하게 하더래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어르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라고 말해주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아세요? 이제는 매주 정해진 날이면 빠지지 않고 봉사하러 나가요. 본인은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마다 삶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역할 하나가 있어야 숨을 쉰다는 거요. 그게 손주 봐주는 일일 수도 있고 동네 모임에서 회비 걷는 일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장 보러 나가며 이웃에게 인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가 바로 내 삶의 난로 같은 거예요. 불씨는 작아도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 않나요? 작은 역할이 바로 그 불씨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아무 역할도 없으면 나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줄듯이 마음도 쓰지 않으면 금세 약해져요. 저도 한때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하루 종일 누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반을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엔 힘들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제게 큰 활력을 줬어요.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오며 안길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전해졌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해요. 노후는 큰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책임, 작은 역할이 내 삶을 붙잡아줘요. 매일 집 앞마당을 쓸어내는 일, 매일 저녁에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일 혹은 아픈 친구에게 죽 끓여주는 일. 이런 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끈이에요.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작은 역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라고요.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탱하는 생명줄이고 내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난로 같은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9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평생 장사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은행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러다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욕심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돈은 많은데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고 건강도 금세 나빠졌어요. 반대로 저희 동네의 미자 아주머니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연금과 작은 저축으로 매달 기본 생활비를 꾸려가셨어요. 그분은 나는 욕심 안 낸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집도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반찬도 소박했지만 매 끼니가 따뜻했죠. 저는 그 모습에서 큰 걸 배웠어요. 노후의 돈은 욕심부려 많이 모을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오면 최소한의 생활은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에게도 들었어요. 그 돈으로 먹고 자고 병원 다니고 기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얹어지는 건 욕심일 뿐이죠. 우리가 욕심을 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돈줄이라는 거예요.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만 갖추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예요.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할지는 사람, 관계, 태도, 의미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토대가 아예 없으면 무대가 흔들리듯 최소한의 자금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불안감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평생 지낼 만큼만 준비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래야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90이 넘어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라 언젠가는 곁을 떠나고 돈은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건강도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세월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져요. 하지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 품격, 마음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작은 역할. 이 네 가지가 남아요. 여기에 내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돈만 준비되어 있다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해져요. 제가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뿌리를 먼저 세우세요. 둘째, 돈을 붙잡으려 집착하지 말고 의미 있게 쓰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셋째, 건강을 완벽히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넷째, 작은 인사와 소소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마세요. 다섯째, 체면보다는 품격을, 허세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과거의 후회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작은 목표라도 이뤄가세요. 여덟째, 아무리 작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을 찾아 꾸준히 해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만 준비하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랬다면 더 많은 시간을 웃고 더 많은 날들을 여유롭게 보냈을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92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건 제가 9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특히 70대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필 70대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92년을 살아보니까 70대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직 큰 병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머리도 또렷했는데 그냥 그런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와 만약에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 말이에요. 특히 제가 75살 때 놓친 한 가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요. 5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안부는 묻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죠.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건 70대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70대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고 무릎도 아프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가고 부엌에서 밥 해 먹고 동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운동 좀 하세요. 걷기라도 꾸준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나는 아직 멀쩡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만보 걷기도 늘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면서 미뤘어요. 헬스장 등록하라는 자식들 말도 나이 들어서 그런 데 가서 뭐해 하면서 무시했고요. 정기검진도 귀찮다고 자꾸만 미뤘어요. 별일 없겠지,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0이 넘어가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제 방에 올라가는 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 고작이에요. 허리도 아파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2~3시간씩 서서 밑반찬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15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시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신문 글자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텔레비전을 봐도 자막이 흐릿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70대 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걸. 그때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제 또래 친구 중에 김영희 할머니가 있는데요.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94세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서 시장 가시고 버스도 타고 다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7, 10세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씩 걸으셨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뜨리지 않고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에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아픈 걸 참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70대 때 무릎이 살짝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했다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가 아플 때도 임플란트 비싸다 하면서 참았어요. 지금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서 소화도 안 되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대는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예요. 매일 산책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걸으세요. 저처럼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좋은 운동이 돼요. 하루에 10번씩이라도 해보세요.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세요. 귀찮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더라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은 아픔도 참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람들과 더 어울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70대 때 저는 정말 집돌이였어요. 남편이랑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뜰에서 채소 기르고 그런 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 초대받아도 귀찮다. 집에 있는 게 편한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가지 뭐 하면서 자꾸만 미뤘죠.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면서 참여 안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이웃들과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서 보니까 그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작년에는 절친했던 최옥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는 이순덕 할머니도 가셨어요. 지금은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때로는 하루 종일 입을 안 여는 날도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전화는 하지만 다들 바쁘잖아요. 손주들도 어릴 때는 할머니 찾더니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 동창회라도 꾸준히 나갔다면 지금 연락할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경로당 프로그램에라도 참여했다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실제로 우리 동네 박말자 할머니는 저보다 3살 더 많은 95세인데도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70대부터 경로당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할머니 보면 표정도 밝고 웃음도 많으세요. 저처럼 하루 종일 울적하게 혼자 있지 않으셔요.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만날 건데 굳이 연락처까지 하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과 친해졌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재산이라는 말이 이제야 와닿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나오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대 여러분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마음이 맞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큰 기쁨이 돼요. 이웃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세요.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차라도 한 잔 같이 드세요. 옛 친구들과도 연락하세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옛 친구만큼 반가운 게 없어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70대 때는 아직 핸드폰도 쓸 줄 알았고 전화 걸기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 친구들과 연락을 더 많이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놓친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정말 소중해요. 이제 세 번째 후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후회하는 건 더 많은 곳을 보지 못한 거예요. 70대 때만 해도 저는 아직 걸을 수 있었고 버스나 기차도 탈 수 있었어요. 멀미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보러 다녀. 돈도 아깝고 몸도 불편할 것 같고 집에 있는 게 편한데 굳이 고생하러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자식들이 가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여행 가요라고 해도 너희들끼리 가. 나는 집에 있을게라고 했어요. 손주들이 어릴 때 할머니 같이 놀러 가요라고 해도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경주도 안 가봤고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부산 바다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이라고 하다가 결국 못 가봤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죠. 우리 같은 사람이 외국에 뭘 하러 가. 돈만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멀미도 심해져서 차만 타도 속이 울렁거려요. 비행기는 더더욱 못하겠어요. 공항까지 가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런 곳도 있구나. 그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워요. 손주들이 어릴 때 같이 여행 갔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손주들도 다 커서 할머니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미있어 하거든요. 우리 옆집 이춘자 할머니는 저보다 1살 위인데도 70대 때부터 자식들, 손주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춘자야,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야? 라고 물으면 이건 손주들이랑 설악산 갔을 때고 이건 아들 내외랑 제주도 갔을 때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진도 추억도 별로 없어요. 집에서만 있었으니까요. 가장 후회되는 건 여행비를 아껴서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돈 모아두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이 아프니까 여행은 갈 수도 없고 모아둔 돈은 진짜 병원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적당히 써서 좋은 곳도 보고 가족들과 추억도 만들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70대는 정말 마지막 여행 정년기예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잖아요. 너무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봄에는 벚꽃 보러 가시고 여름에는 바다 보러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시고 겨울에는 눈 구경 가세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귀찮다, 집이 편하다 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가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손주들과도 여행을 가보세요. 지금 손주들이 어리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커서는 할머니랑 여행 가자고 안 해요. 해외여행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가보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 될 거예요. 여행은 사치가 아니에요. 견문도 넓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만드는 정말 소중한 투자예요. 저처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제 네 번째 후회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후회하는 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70대 때 자식들이 어머니 컴퓨터 배워보세요. 요즘은 컴퓨터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 데라고 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들도 다 스마트폰 쓰는데 배워보세요 라고 해도 너무 복잡해. 나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라고 했죠. 피아노도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젊을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고 중년에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했고 70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피아노를 배워서 뭐 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 공부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일본어만 배웠거든요. 영어는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항상 궁금했는데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해봤자 어디 쓸 데도 없고라고 생각했죠.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배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했어요. 은행 일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많아져서 매번 자식들을 귀찮게 해야 하고요. 택시도 이제 앱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길에서 손 흔들고 기다려야 해요. 비 오는 날에는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카카오톡 KAKAO 토크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자식들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들을 못 봐요. 손주들이 할머니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냈어요 라고 해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우리 동네 김갑순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94세인데도 스마트폰을 척척 써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세요. 그 할머니한테 언제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75살 때부터 조금씩 배웠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되더라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그 할머니는 지루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시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시는데 저는 텔레비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지관에 박수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80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간단한 곡은 다 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손가락도 유연하고 표정도 밝고요. 할머니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려워도 재미있었어.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기뻤고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렸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용기를 내서 배웠다면 지금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로당에서 영어 강좌를 열었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워봤자라고 생각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할머니들은 지금도 간단한 영어 회화는 하세요. 여행 갔을 때도 외국 사람들과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영어 단어 물어보면 몇 개는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7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정말 좋은 나이예요. 시간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아직 머리도 또렷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즐기면서 배우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꼭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배우세요. 배우고 나면 정말 편리하고 재미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피아노, 그림, 노래, 춤 뭐든지 좋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독서도 많이 하세요. 젊을 때 못 읽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다 읽어보세요. 글쓰기도 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들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제발 저처럼 늦었다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후회를 말씀드릴게요. 5번째로 후회하는 건 돈을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70대 때 저는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많이 써서 집안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껴서 모아야겠다.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도 필요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도 비싸다고 안 사 먹었어요. 한우나 과일 같은 것도 그런 거 먹을 나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았죠.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이 낡아도 아직 입을 만하다면서 계속 입었어요. 새 옷을 사더라도 가장 싼 것만 골라서 샀고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집밥이 더 깨끗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핑계로 밖에서 밥 먹는 걸 아까워했어요. 가족 여행 비용도 아꼈어요. 그 돈이면 뭘 얼마나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여행 가자는 말을 거절했죠. 치과 치료비, 한의원 비용도 아꼈어요. 참을 만하다면서 아픈 걸 참고 살았어요. 심지어 난방비도 아끼려고 겨울에 추워도 보일러를 잘 안 틀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돈이 좀 모이면 뿌듯했어요. 그래,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큰일 날 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후회돼요. 그때 아꼈던 돈들은 결국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무릎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각종 검사비, 약값. 모아뒀던 돈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아쉬운 건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을 때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이가 안 좋아서 씹기도 힘들고요.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입을 일이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때 조금씩이라도 다녔다면 좋은 추억들이 많았을 텐데요. 가장 아쉬운 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돈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좋은 식당 가서 식사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 굳이라고 했거든요. 손주들이 놀이공원 가자고 해도 그런 데 가면 돈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때 그 돈 조금 써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그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70대 때부터 적당히 쓰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좋은 음식도 사 드시고 옷도 예쁜 걸로 입으시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훨씬 현명하셨어요. 그분은 그때 충분히 즐기고 사셨으니까 지금도 후회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저처럼 그때 이걸 했으면 저걸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70대에 건강할 때 적당히 쓰는 게 진짜 전략이에요. 나중에 몸이 아프면 결국 그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건강할 때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은 음식 드세요. 몸에 좋은 건 아끼지 마세요. 한우, 생선, 과일, 견과류.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하세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나이 들어서 뭘 꾸미냐고 하지 마시고 단정하고 품질 좋은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지내세요. 편안한 신발, 좋은 침구,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에는 투자하세요. 치과, 한의원, 마사지 같은 건강관리 비용도 아끼지 마세요. 아플 때까지 참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돈을 쓰세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해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돼요. 취미생활에도 투자하세요. 피아노 배우는 비용, 그림 도구, 운동기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들에는 아끼지 마세요. 물론 무작정 쓰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저처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까지 제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다시 70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이렇게 살겠어요.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일기부터 쓸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할 거예요. 침대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고요. 몸이 굳지 않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거예요. 세수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면서 아침 공기를 마실 거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봄에는 꽃이 피는 걸 보고,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나무에 쌓인 눈을 보면서 걸을 거예요. 걸으면서 만나는 이웃들과는 반갑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친해질 거예요.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또래분들 보면 먼저 다가가서 어떤 운동이에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 친구들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겠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집에서 먹지 말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한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즐거울 것 같아요. 오후에는 오전에 못한 활동들을 할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 뭐든지 좋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 거예요. 해보니까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찾아보고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수업도 들어볼 거예요. 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 사용법, 영어 회화, 뭐든지 배우고 싶었던 것들 다 배워볼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배울 거예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져서 같이 복습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그럴 거예요. 도서관에도 자주 갈 거예요. 젊을 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다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역사책, 분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어볼 거예요. 독서 모임이 있으면 가입해서 다른 분들과 책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이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의 폭도 넓히고 싶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거예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부터 배울 거예요. 처음에는 도레미파솔 이름부터 외우고 간단한 동요부터 쳐볼 거예요.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워봤자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즐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배울 거예요. 그림 그리기도 해볼 거예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색연필, 수채화까지 단계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고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길 거예요. 서예도 배워보고 싶어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집중력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영어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기회가 되면 중국어나 일본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은 반드시 배울 거예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익힐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 이메일 보내는 방법, 카카오톡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익숙해지면 온라인 쇼핑도 해보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보고 병원 예약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족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만날 거예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짧은 전화라도 매일 할 거예요. 잘 지내고 있냐? 밥은 잘 먹었냐? 몸은 괜찮냐? 이런 안부 인사라도 주고받을 거예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숙제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요. 할머니는 바빠서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손주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줄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게임도 해볼 거예요. 손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볼 거예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거예요. 옛날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도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귀찮다, 집이 편하다는 핑계는 대지 않을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소중히 할 거예요. 이웃들과도 더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날씨가 좋네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볼 거예요. 아플 때는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따뜻한 이웃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추억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는 정말 철저히 할 거예요. 매일 운동은 기본이고 정기검진도 거르지 않을 거예요. 작은 아픔도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예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예방할 거예요. 치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한의원에서 몸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을 거예요. 건강관리 비용은 아끼지 않을 거예요. 영양관리도 신경 쓸 거예요.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은 비싸더라도 사 먹을 거예요. 한우, 생선, 과일, 견과류.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행도 적극적으로 다닐 거예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 가볼 거예요. 경주, 제주도, 강원도, 부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다 가볼 거예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귀찮다, 집이 편하다 하지 말고 따라갈 거예요. 가족여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거든요. 손주들과도 여행을 갈 거예요. 놀이공원, 동물원, 바닷가. 손주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갈 거예요. 해외여행도 기회가 되면 가볼 거예요. 일본, 중국, 동남아. 너무 먼 곳까지는 힘들겠지만 가까운 나라부터라도 가서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여행 갈 때는 사진도 많이 찍고 기념품도 사고 그 순간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돈 사용도 현명하게 할 거예요. 무작정 아끼지 않을 거예요.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음식, 편안한 옷, 건강관리,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는 돈을 쓸 거예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미 있게 쓸 거예요. 저금도 적당히 할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플 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하는 만족감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일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92년을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깨달은 건 70대야말로 인생의 진짜 황금기라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나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매일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고 작은 아픔도 참지 마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재산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 도전해보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보고 싶었던 곳, 가고 싶었던 곳 다 가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돼요. 적당히 쓰면서 사세요. 무작정 아끼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정말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제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7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92년을 살면서 깨달은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법, 인간관계관리법, 경제적 준비 등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산을 오르시던 75세 이웃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며 건강의 표본이라고 했었거든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여겨지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 그러던 중 저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죠.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등산을 매일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 장수의 비밀일까요? 어떻게 하면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모든 비밀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말입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93세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사선생님이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장수 비결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3세 현역 의사가 밝힌 진짜 장수의 비밀을 말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가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5세의 김할머니는 10년 전 심각한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걷기도 힘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동네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유전적으로 안 좋은 체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원래 체질이 안 좋아서 안 나을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분들은 약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이미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나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다.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제 아시겠죠? 건강한 삶의 시작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등산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 모든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등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 건강도 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3개월 동안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간 연구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1컵을 드세요. 찬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 꼭꼭 씹으세요.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바빠서 그렇게 못 씹는다고요? 차라리 적게 드시더라도 천천히 드세요. 이게 장 건강의 시작입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그것뿐이냐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 93세 의사 선생님이 현역으로 일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절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해요. 장도 우리처럼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심지어 우울 증상도 개선되셨어요. 자, 이제 3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뇌의 젊음입니다. 어제는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85세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이 할머니는 83세에 하모니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고 투정 부리셨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산토끼 노래를 완주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할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마치 낡은 길 대신 새 길을 내는 것처럼요. 자, 이제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뇌체조를 하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어지러우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반대손 사용하기. 평소 오른손잡이시라면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세요. 처음엔 밥알이 다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셋째,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길만 다니면 뇌는 편해지고 편해진 뇌는 점점 퇴화해요. 특별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순서대로요. 이게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웃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말동무가 있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웃으면서 대화하면 3배, 춤추면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4배나 된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복지관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매일 새로운 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3년 안에 반드시 큰 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마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박할아버지는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죠. 약을 써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1년 후에는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특별한 수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낮잠은 딱 30분만 자세요. 피곤한데 더 자면 안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30분 이상 자면 밤잠을 망치게 돼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하나 더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깊은 잠이 온답니다. 자꾸 한밤중에 깬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결이 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방광이 불편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녁에는 절대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온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건강한 비결이 바로 이 수면 관리입니다. 매일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찍 자면 저녁에 할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우울 증상도 개선되셨습니다. 이제 5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이 적은 질병도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귀찮아요. 잠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보다 더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과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댄스 교실에 나가게 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으실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진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기.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보는 이웃이 생깁니다. 둘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춤 못 춘다고 망설이시나요? 못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배우다 보면 그게 바로 우정이 되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나 친구들과 통화하기. 바빠서 못 온다고 해도 목소리라도 들으세요. 영상통화는 더 좋고요.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혼자 웃으라고요? 네, 웃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 덕분입니다. 매일 환자분들과 이야기하고 주말엔 꼭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도 나는 내성적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명부터 시작하세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가 많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고 수명도 더 길었답니다.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과한 운동도 굳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매일 등산 가야 건강해진다. 무조건 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제가 만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간씩 등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이 망가졌고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스트레칭 10분. 무리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몸을 쭉쭉 펴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 등산처럼 힘든 운동 말고 평지를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 산책.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예요. 밥 먹고 눕지 마시고 밥 먹고 걸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운동은 꼭 햇빛이 있을 때 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 식사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밥은 꼭 드세요.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죽이라도 좋으니 꼭 드세요. 둘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이 돼요. 셋째, 저녁은 가볍게. 저녁 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은 꼭 7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이것이 하루 일과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는 건강이 최대적입니다. 질병도 나이도 아닌 바로 스트레스 말이에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매일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고혈압이 찾아왔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가 늙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초 심호흡.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10초만 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둘째, 웃음 운동. 기분 안 좋은데 어떻게 웃냐고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셋째, 걸으면서 생각하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요. 특히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안 없어진다고요?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80%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93세의 건강한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이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요? 나이 들면 아침부터 활기차기가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2시간이 그날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위장병이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침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꾸셨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아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출과 함께 기상.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요? 우리 몸의 시계는 해와 함께 움직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져요. 둘째, 따뜻한 물 한 컵. 커피나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아침 공기에는 특별한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가 우리 뇌를 깨워준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외쳐보세요.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아침 습관 덕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따뜻한 물 한 컵, 창문 열고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찬다고 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아침 습관이 좋은 분들은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거, 아침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창밖을 보세요. 아침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진답니다. 건강의 비밀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의 취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 생활이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기는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88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리셨죠?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취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도 많답니다. 일기 쓰기, 시 쓰기, 종이 접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취미 생활 덕분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듣고 주말엔 시를 쓴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혼자 하면 심심하지 않냐고요?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요. 나만의 세계가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취미가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기가 부끄럽다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취미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뇌를 젊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나오고 나이 들수록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10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준 감사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3가지 감사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가 아니라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꿔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도 줄여주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준다고 해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모든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장 건강, 뇌 건강, 수면, 사회적 관계, 균형 잡힌 생활, 스트레스 관리, 아침 습관, 취미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을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등산만 고집하시던 습관을 바꾸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답니다.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